오후 2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강남 방면 열차는 평일 오후치고는 상당히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의 이른 퇴근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로 객차 안은 가득 찼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갈색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객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의 일과였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 이정민을 보러 가는 길. 그 길은 언제나 무겁고 아팠지만 아버지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객차 안을 둘러보니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고 몇몇은 노인이 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70대 중반쯤의 노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으면서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노약자석이 비었는데 앉으세요. 그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그 노인이 한마디 하자 젊은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그 노인이 자신을 소개하며 옆에 자리가 비자 앉았습니다. 이영수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영수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이 본능과 같았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무거운 어깨의 무게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옆에 앉은 이영수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의 형사 경험이 김민호 할아버지의 직감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 직감이 지금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이 노인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시는 길인가요?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이셔서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왠지 이 노인에게서는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들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5년째 의식을 잃고 누워 있어요. 그런 일이.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형사 시절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목격해온 그에게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간의 형사 본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분에게서 직접 전화를요? 네, 목소리도 분명히 우리 정민이 목소리였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병원에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로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그의 경험상 이런 상황은 10중 8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누구신가요? 아들 며느리예요. 정수진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아들이 쓰러진 후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을 해왔거든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40년 형사 경험이 강력한 알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 환자가 갑자기 전화를 한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비밀로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주변 상황은 어땠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수사관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병원 번호였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번호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히 어떤 번호였나요? 병실 직통 번호였어요. 707호실. 우리 정민이 병실 전화기 번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김민호 할아버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직접 병실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떤 분이세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보다 5살 어리고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잘 챙겼어요. 아들이 쓰러진 후에도 매일 병원에 가서 정성스럽게 돌봤고요. 그런데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영수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병원에 가지 않고 가끔 전화 통화를 엿들으면 누군가와 급한 일을 상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꾸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사기 사건,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다툼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이런 패턴은 매우 전형적이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배우자가 갑자기 재산 정리를 서두르고 동시에 환자가 기적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 역에서 내려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특별히 강남에 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도 될까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저도 검진 받을 곳이 있어서요. 사실 그에게는 급한 용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이 그의 형사적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째 혼자 고민하던 문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하철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익숙한 길을 걸었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춰주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김민호 할아버지는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병원 주변의 건물들, 카페,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40년간의 형사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안내 데스크의 위치, CCTV 설치 현황,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특히 그는 방문객들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들분은 몇 층에 계세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7층 특실이에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김민호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은 어떠신가요? 다행히 아들이 IT 회사를 운영했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꽤 성공적이었어요. 보험도 잘 드러났고 부동산도 몇 개 있어서. 이영수 할아버지가 말하다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자꾸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라면서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말이 그의 경험상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이런 표현은 보통 생명과 직결된 결정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층에 도착해 병실 복도를 걸으며 김민호 할아버지는 병원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위치, 각 병실의 배치, 그리고 특실 구역의 보안 상태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의료진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저기가 정민이 병실이에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707호실을 가리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김민호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병실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30대 남성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들의 단조로운 신호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지금 안에 계신가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는 오늘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즘 매일 오지는 않거든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었는데 말이에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개인용품들, 꽃병, 그리고 각종 의료 기록지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침대 옆에 놓인 병실용 전화기였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형사 일을 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여서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형사셨다고요? 네, 40년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받으신 그 전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며 김민호 할아버지는 침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의 출입 흔적, 개인 물품들의 배치 상태, 그리고
환자의 현재 상태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병실용 전화기 주변의 상태였습니다. 저 전화기는 항상 저 자리에 있었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의식이 없으니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받으실 때 발신자 표시는 정확히 어떻게 나왔나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 대표 번호가 아니라 이 병실 직통 번호였어요. 정확히 이 전화기 번호가 나왔고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직접 병실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전화기를 사용해서 가짜 전화를 걸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병실 안에서 더욱 주의 깊게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기에 접근해 수화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수화기 표면에는 희미한 지문의 흔적이 보였고 전화기 주변의 먼지 상태도 최근에 누군가 만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께서 이 병실에 혼자 오신 적이 많았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특히 밤 시간에 자주 오곤 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너무 늦은 시간은 힘들어서 수진이가 대신 밤 간병을 해주곤 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면 충분히 전화기를 이용해 가짜 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간호사 출신이라면 병원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영수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이 최근에 특별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자꾸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요.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정리해서 관리하기 쉽게 하자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네, 정민이 명의 재산들을 정리하는 서류에 제가 서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미리 준비해뒀다면서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랑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재산 상속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을 이용한 가짜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준비, 존엄사 언급, 그리고 이제 가짜 전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서류들에 서명하셨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려서 이영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자꾸 재촉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정민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요. 그럼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영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며칠 동안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관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며느리분의 행동을 관찰해 보고 싶어요. 병원 출입 시간,
누구와 만나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형사 일을 했으니까 방법은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그 전화가 정말로 아들분이 하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요. 요즘에는 음성 변조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음성 변조요? 그럼 누군가 정민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의 목소리는 녹음된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모방이 가능해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전화를 했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정리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재산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혹시 며느리분이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한 달 전부터 가끔씩 정민이가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정리, 존엄사 언급, 그리고 가짜 전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이영수 할아버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아들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보통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험하다니요?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며칠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전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다음 날부터 김민호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체득한 감시 기술을 동원해 그는 병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정문과 주차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과 펜을 준비하고 마치 독서를 즐기는 일반적인 노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정수진이 검은색 소형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곧바로 병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1층 로비 구석진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카페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병원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제 그 일은 잘 됐어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님이 조금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네, 그 녹음 파일 말이에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단어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더욱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 며칠 간격을 두고 해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급박하게 만들어봐.
서류 서명을 더 재촉할 수 있도록. 전화를 끄는 정수진은 잠시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후 그녀는 병원 밖으로 나가 맞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작은 사무실 건물이었고 3층에 있는 한 업체의 문패에는 디지털 음성 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분 후 정수진이 건물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준비 다 됐어. 내일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자.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정수진이 떠난 후 김민호 할아버지는 그녀가 들어갔던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 디지털 음성 솔루션이라는 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음성 복원, 변조, 편집 전문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인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음성 변조 서비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왔는데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주로 고인이 된 분의 목소리를 복원하거나 영상 더빙 작업을 해드려요. 원하시는 목소리와 비슷한 샘플이 몇 분 정도만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을. 물론이죠. 가족분 목소리가 몇 분 정도만 녹음되어 있으면 새로운 문장도 그 목소리로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나가신 고객분도 그런 작업을 의뢰하셨거든요. 남편분 목소리로 특정 문장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목소리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이 확실한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정수진이 이정민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가짜 전화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김민호 할아버지는 정수진이 통화에서 언급했던 철민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공모자가 있었고 이 모든 계획이 혼자서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영수 선생님, 저 김민호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물론이죠. 어떻게 됐나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내일 오전에 병원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 두 노인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어제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든 손이 점점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성 변조 서비스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정민이가 전화한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곳에서 나오는 걸 직접 받고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가족 목소리를 복원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있어요. 더욱이 며느리분이 남편 목소리로 특정 문장들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우리 정민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철민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분명히 공모자가 있습니다. 철민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민호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더 어려운 사실을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만들어서 서류 서명을 재촉하자는 말을 했어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그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재산 때문일까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보통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어요. 재산 정리만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 큰 계획이라니요?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이 최근에 존엄사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꺼낸 적이 있나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민이가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라면서.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계속 재촉하고 있고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빨리 서명해달라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음성 변조를 이용한 가짜 전화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계획의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형사 시절에 거의 똑같은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15년 전쯤이었죠. 그때도 3년째 의식불명 상태였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다며 가족들이 신고한 사건이었어요. 젊은 형사 시절에 김민호는 한 통의 이상한 신고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환자의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갑자기 깨어나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담당 의료진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과 가족 간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환자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의료진들은 며느리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그때도 가짜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제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하고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며느리를 미행해 봤더니 병원에서 나온 후 곧바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요즘 자주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원에서 나온 후에. 그 남자와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는데 돈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이었던 거죠. 위장 결혼이라니.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환자의 병실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녹음기를 설치했거든요. 그 남자와 통화하면서 늙은이가 언제까지 안 죽고 버틸지 모르겠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도 그런 생각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이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처럼 말이에요. 카페 밖으로는 가을 오후에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민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잡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어제 며느리분의 통화를 들었을 때 내일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자는 말을 했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또 가짜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작은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형사 시절에 쓰던 건데 아직도 잘 작동해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실제로 어디서 그 전화를 하는지 현장을 잡는 거예요. 아마 병실에서 직접 전화를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저는 병원에서 며느리분의 행동을 감시하겠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며느리분이 병실에서 전화하는 모습도 목격한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수진이가 저를 의심한다면,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하셔야 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전화를 받으시고 놀라는 척도 하시고, 하지만 절대 서류 서명은 하지 마세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이 철민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공모자까지 함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김민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간의 형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지거든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우리 정민이를 지켜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부터 대기하시고 전화가 오면 즉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두 노인의 긴장된 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고 김민호 할아버지가 준 작은 녹음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병원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정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즉시 철민이라고 추정되는 그 남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정수진과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정수진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철민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 7층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이영수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병실 직통번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정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7층 복도에서 707호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진이 병실 안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이정민을 바라보며 마치 연기를 하듯 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가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준비한 서류들 꼭 서명해 주세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아, 많이 힘들구나. 아버지가 금방 갈게. 네. 그리고 아버지, 제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수진이 말 잘 들어주세요. 수진이가 모든 걸 잘 정리해 줄 거예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 며느리 병실에서 통화 중. 전화가 끝난 후 정수진은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재빨리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정수진과 철민이 만났을 때 김민호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곳으로 이동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형사 시절 단련된 김민호 할아버지의 청력으로는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철민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완벽했어. 이번에는 정말 절박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버님이 서류에 서명하실 거야. 정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인네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왠지 의심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만 끝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돼.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즉시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말요? 확실한 건가요? 네, 며느리분이 병실에서 직접 가짜 전화를 거는 것도 목격했고 공모자와의 대화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즉시 예전 동료였던 강력팀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저 김민호입니다. 긴급한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김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상황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음성 변조를 이용한 사기 사건인데 피해자가 식물인간 환자예요. 증거 녹음도 확보했고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면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겠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근처입니다. 범인들이 아직 병원 주변에 있어요. 박 형사는 즉시 출동을 약속했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선배님은 범인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주세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 주변으로 돌아가 정수진과 철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아직 병원 앞 카페에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곧 모든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조용히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박 형사에게 녹음 파일과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와,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 음성이네요. 박 형사가 녹음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아직도 수사 감각이 살아계시네요. 이런 증거들을 혼자서 다 수집하시다니. 오랜 습관이지. 김민호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을 어떻게 체포할 계획인가요? 음성 변조 업체부터 압수수색하고 병원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선배님이 확인하신 그 남자도 함께 잡아야겠고요. 이영수 할아버지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을 보러 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경찰 작전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와 경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8시 정수진이 철민과 함께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수 할아버지를 만나 서류 서명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7층 병실로 향했고 이영수 할아버지가 이미 병실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정수진이 평소와 같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민 씨 상태는 어때요? 아까 전화 받고 깜짝 놀랐다. 이영수 할아버지가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깨어나서. 정수진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 서류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철민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진 씨, 박철민 씨, 음성 변조를 이용한 사기 및 특수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형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진과 철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30분 전에 녹음된 가짜 전화 내용입니다. 아버지, 나예요. 정민이에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조작된 목소리를 들은 정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음성 변조 업체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병실에서 직접 가짜 전화를 거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철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들이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된다고 한 대화도 모두 들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나와 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그런 일을 7년 동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희는 정민 씨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철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된다고 한 대화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병실에서 직접 가짜 전화를 거는 모습도 목격했고요. 그건 정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음성 변조 업체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 오늘 오후 당신이 가짜 목소리로 전화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철민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가 꾸민 일이에요. 수진이는 저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정민이를 속이고 나까지 속여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려던 거냐? 정수진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정민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5년이나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 인생도 있잖아요. 체포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수진 씨, 박철민 씨, 사기 및 특수공갈, 그리고 살인미수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병실 복도에 수갑 소리가 차갑게 울렸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7년간의 계획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진과 철민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이영수 할아버지는 병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내가 고마워했던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정민이를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김민호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들분은 안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민이는 여전히 이 상태로. 이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분만을 위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잖아요. 더 이상 다른 걱정 없이 말이에요. 그때 담당 의사가 소란을 듣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이 왔다 갔다고 하던데. 이영수 할아버지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회복 가능성은?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환자분의 뇌파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이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가 희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트레스 요인들이 제거됐으니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악한 사람들이 물러가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아, 이제 괜찮다. 아빠가 너만 지켜볼게. 그 나쁜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어. 병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순수하게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진과 철민은 사기 및 특수공갈,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며 새로운 치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 지하철에서 그를 만나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노인의 우정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은퇴 후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두 노인은 조용히 앉아 이정민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료진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더 자주 관찰되었고 뇌파 검사 결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진 후 전체적인 생체 신호들이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정민이가 깨어나면 이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깨어날 거예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악한 기운이 물러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경험상이라고 하시면 40년간 형사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되면 그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아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노인은 동시에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보셨죠? 이영수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움직였어요. 김민호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상황을 알렸고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이정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전된다면 의사의 목소리에도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두 노인은 창밖의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와 김민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병실에서 이정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이 보였고 따스한 봄 햇살이 병실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민이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간호사님이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눈동자 움직임도 많아졌고 가끔은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이정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무의식적 움직임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적어 보세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도 재빨리 일어나 이정민을 살펴보았습니다. 5년 동안 감고 있던 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민아. 이영수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정민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즉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이정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5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정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았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오래... 이정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5년이야, 정민아. 하지만 이제 괜찮다. 모든 게 다 지나갔어. 이영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김민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감동적인 부자의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보람이 차올랐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악을 처벌해왔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지킨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이정민의 깨어남은 병원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된 사례로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이정민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 손상은 크지 않았고 기억도 점차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이정민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와 김민호 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이정민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의사도 충격적인 사실은 회복이 더 진행된 후에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못 오고 있어. 이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정민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김민호 할아버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수진과 철민의 범행이 더욱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부터 계획적으로 이정민에게 접근했고 사고 후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민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해줘야겠어요. 이영수 할아버지가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시고요. 김민호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건 이루어졌잖아요. 아들분이 돌아왔으니까요.
이정민의 재활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그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이정민이 어느 날 김민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 나는 아버님의 친구야. 너를 많이 걱정했었거든. 김민호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김 선생님 얘기를 하세요. 김민호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정민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기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고 이제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와 김민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정수진과 철민의 배신, 음성 변조를 이용한 가짜 전화,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끔찍한 음모까지. 처음에 이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모든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정말로 그런 일을. 이정민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해, 아들아. 이영수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김 선생님 덕분에 너를 지킬 수 있었단다. 이정민은 김민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내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지켜낸 거야. 김민호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도구 역할을 했을 뿐이고. 재판 결과 정수진은 7년형, 철민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법정은 그들의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이정민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정민이 병원 정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김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민호 할아버지와 이영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매일 만났습니다. 이제는 이정민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오후 3시 30분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하필 그 지하철에서 만나시고 하필 김할아버지가 형사셨고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김민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되지. 이영수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깨어난 것도 김 선생님을 만난 것도 모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은 결국 무너지고 선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한 가족을 구하고 악한 음모를 막고 그리고 평생의 우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따뜻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